그래서 부가세는 여러분 사업자 등록 상관없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쩌다 한 번 팔고 뭐 이런 거는 문제 안 생기는데 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면은 다 납세 의무자로 봐서 그냥 과세를 시켜요. 그리고 나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소득이 있으면 국가가 임의대로 사업자 등록을 시킬 수 있죠. 그걸 뭐는 직권 등록이라고 하죠. 직권으로 등록을 시키고 말 안 들고 쟤는 자꾸 사고치고 막 생계하면서 팔아먹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일정한 기한까지 뭐 하라는데 잘 안 하고 그럼 국가가 임의대로 또 직권으로 폐업을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게 다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직권으로 시켜버리고 직권으로 하지 말라고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제도까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고기 납세 의무자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세법상의 조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그 납세 의무자 정의를 세법에 의해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어느 걸 중요시하냐면, 자,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보세요. 제일 마지막 5번째 줄. 콤마 다음에.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그렇죠? 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란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재화나 용역을 당신이 공급한 겁니까? 응? 용역을 계속 공급한 거고 재화를 계속 공급한 겁니까? 그 거래 행위를 기준 판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 공급에 또는 재화 공급에서의 인도나 양도는 재화에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전제하므로 재화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한 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부가세 사업자로 볼 거냐 과세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까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지. 응? 그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팔아서 이익이 남았냐 손실을 받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어?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재화 용역 공급이 그 대상으로 갑니다. 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54페이지 그 제일 윗부분에 조그만 거 노트라고 돼 있죠. 영어로 노트. 납세 의무자 해당 여부 1번이죠, 여러분. 그 핵심은 이제 그거예요.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재화 공급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네가 사업자 등록 안 했어도, 그렇죠? 이게 보면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뭐라고요?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업자 등록 유무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개념이지 실질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요건 보세요. 요건 납세 의무자 요건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러분.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그럼 여러분 비영리법 혹시 여기서 비영리법인 오신 분 있나요?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영리법인도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근데 비영리법인 목적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재화 내용을 공급하면은 당연히 과세하죠. 당연히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 만한 게 이제 개념상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이 눈에 보는 비영리법인이 대학병원 같은 거 있죠. 대학병원 가면은 1층이나 지하 같은 데 가면 뭐 있어요? 마트 있고, 뭐, 빵집 있고, 식당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임대주죠? 그럼 그거는 부가세 내야 안 내요? 내야죠, 그렇죠. 네가 병원이 비용리지, 임대는 비용리가 아니잖아, 여러분. 너 식당에다가, 패밀리마트 뭐, 임대 주고 있는데 그게 비용리라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 사업자다.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게 실은 3가지잖아요. 재화 공급하는 거 공부할 거고, 또 용역 공급하는 거 공부할 거고, 또 뭐예요? 밑에 재화를 수입할 때, 그죠?
그걸 공부하는 거니까. 부가세는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핵심을 딱 들어가 보면은 딱 이 편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재화 공급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죠. 용역 공급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그 재화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본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되고, 근데 여러분, 재화를 수입할 때, 여러분 혹시 수입해 보셨어요? 회사에서도? 재화를 수입할 때는 사업자만 부가세 내요? 사업자 아닌 사람도 부가세 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모르겠네. 여러분, 저기 뭐 해외여행 갔다 오실 때, 여기서 물건 사오죠? 부가세 내야 안 내요?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내야죠. 근데 예외적으로 면세 한도를 주고, 요즘 얼마죠, 그게? 600불이에요, 800불이에요? 거기까지는 안 내게 되고, 그걸 넘어가면 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지금 검색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비싼 거 사다가 와서 걸리면은, 물론 망신도 당하지만은 세금도 추징당하잖아요. 부가세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만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부가세를 내는 거야. 그 법으로 딱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부하면 여러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그 다음에 수입할 때는 사업자, 비사업자 안 따지고 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안 따져요. 그게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나 이제까지 뭐 갔다 와서 걸린 적이 없죠. 그러지. 근데 이제 한번 걸려봐. 그럼 올 때마다 걸려. 응? 재밌는 게 올 때마다 걸리고 또 그게 가산세 중에서 우리 그런 것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산세 중에 제일 무거운 가산세가 몇 프로 있는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이래 보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매출 누락이다, 가공경비 넣다 걸리고 뭐 있잖아, 차명계좌 쓰다 걸리고 그러면은 가산세 보통 몇 프로대래요 우리나라? 세금의 한 40% 정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60% 가산세들이 좀 있어.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거기 오다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추징당하잖아. 가산세 60% 내야 돼. 네, 그런 거는. 그래, 그게 그쪽으로 가려면 무슨 세게 때리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자진신고 하겠죠. 안 하면은 한번 때리는 거야. 근데 이제 국내 거래보다는 해외 들어 거래 있잖아요. 그걸 좀 가중처벌을 해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자, 어쨌든,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1번.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다. 그죠? 사업 목적이. 두 번째,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오른쪽 위로 올라. 사업성의 의미를 한번 이제 보셔야 돼. 자, 55페이지.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뒷부분부터 보세요.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중요한 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지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사업성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 하는 거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요거는 사업성 있는 걸로 보겠다. 그럼 부가세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고, 세 번째 내려오세요, 여러분. 뭐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부수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은 그렇죠?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지 독립적인 존재로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과세 대상 재화 용역과 공급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됩니다. 그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기억할 건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는 영리다 비영리다를 안 따진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할 때 과세가 되는 거지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일반 개인들이 얘기할 때는 어쩌다 한 번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부가세 과세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56페이지 가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앞쪽에 이런 거를 책을 넣는 이유는 보통은요, 부가가치세가 약간의 형식적인 면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신탁재산. 보통 신탁재산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의미는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또 중요한 거라서 이것도. 부가세법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산이나 어떤 재화를 상대방한테 넘기고 야 네가 좀 팔아줘 이렇게 물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내가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맡기를 받은 사람, 우리 수탁자라고 하죠. 거기서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물건의 주인이고 제가 물건을 대행해서 파는 회사야. 그럼 뭐 내가 이걸 운영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럼 부가가치세는 실제 그 물건을 내가 상대방한테 공급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해야 될까요? 그렇지.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 납부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위탁자한테 있는 거죠. 그렇지. 그 얘기지 뭐. 네,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1번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는 신탁법에 따른 자 누가 여러분? 위탁자가 재화용을 공급한 거로 본다. 아시죠 여러분? 별게 아닌데 여러분, 왜냐면 기업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든 물건인데 내가 직접 파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판매 대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아예 내가 쟤한테 팔아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야 내 거 좀 팔아줘. 그럼 내가 네 판 거에 10% 수수료 줄게. 뭐 이런 식으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내 물건이고 쟤는 판매만 대신해 주는 거지. 그럼 얘가 팔았다고 연락이 왔으면 세액계산서를 제가 끊어야 되는지 내가 끊어야 되는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당연히 누가 끊는다고요? 내가 끊는 거야, 위탁자니까. 내 이름으로 계산서를 하고 대신 쟤는 내 거를 대신 팔아줬다라고 어디다가 조그맣게 써놔. 세액계산서 보면 그거 조그맣게 써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비고란이라는 데 있어요, 비고란? 거기 보면은 야 원래 제 거고 나는 판매만 대행하는 사람 회사야라고 비고란에 적는 거라죠. 그런 룰들을 정하는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했지만 대신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만부터 보세요. 다만 예외, 이 외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용을 공급한 거로 본다. 위탁자가 아니라 여러분, 기본 전제는 위탁자인데 여기만 예외를 할게 이러죠. 1, 2번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근데 1번도 근데 여러분들은 뭐 많이 저기는 안 할 것 같아요. 1번. 수탁자가 위탁자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신탁. 그렇죠? 거기 그 채무 이행을 위해서 신탁 재산을 처분할 때. 신탁 재산이 있는데 여러분,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걸 매각을 시킨 거야. 그럼 이제 그거는 매각했다는 건 그걸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법적으로 처분했다는 거죠. 그건 내가 끊는다는 얘기야. 내리니. 두 번째, 수탁자가 도정법에 따른 도정법, 그런 빈집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집을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실행 관련해서 건설회사분들만 요거 보시면 되죠. 신탁 자산을 처분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의미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재건축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본 적 있으면은 재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잖아요. 조합을 설립해다가 거기다가 우선 토지 같은 걸 다 넘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짓다 보면은 이 약간 다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 조합원한테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금액이 작거나 몇 푼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청산을 해버려요, 제가.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다 같이 재건축 받는 게 아니야. 요즘으로 치면 요 근래 왜 법 만들어져가지고 많이 시끄럽잖아요, 지금 되게. 부동산 관련된 법이. 근데 뭐 무슨 아파트다. 뭐 우리 유용한 미용한 뭐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재건축 조합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딱 아직 신청 안 하면은 2년 살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여기 물건 집 받으려면 2년 살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거주를 2년을 못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너 그거는 너한테 물건을 안 주고 돈으로 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걸 아니 내가 재건축 조합에 맡겼는데 돈으로 준다고 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2년 동안 살라. 못 살면 그냥 한다 이거죠. 넌 투기만 한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서 이제 뭐냐면 딴 사람한테 재건축 조합에 파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 사람 명의로 판 거냐, 재건축 조합 명의로 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구 명의로 판 거라는 거야? 조합 명의로 판 거라 이거야. 그때는 팔아가지고 네가 그 애한테 돈 주고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예외가 있어요.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야. 딱 몇 군데만 있다고? 2군데만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 업종들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는 뭐 조금 여러분들이 막 그런 이제 부동산 이런 것도 관심 있는면 이제 이런 건 좀 의미가 있는 규정이지. 아, 이것도 내 이름으로 파는 게 아니라 쟤들이 팔아버릴 수도 있구나, 이거를. 응?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죠. 얘네들 빼고는 기본적으로 신탁이나 위탁을 맡기면 누가 과세하는 거라고? 누구 명의로? 위탁자. 여기서 잠깐 본 이유는 수탁자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여기도,
양가로 2번에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겨놨는데 예? 근데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낸 거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어라? 저놈은 세금 안 내고 지 물건을 쟤한테 팔아달라고 맡겨버렸네 이런 얘기죠. 그럼 국가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가져갈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런 거야. 그럴 때는 이때는 이제 수탁자가 세금을 내줘라 이거야. 위탁자가 분명히 안 될 거니까 네가 그걸 팔아서 돈 있으면 얘한테 주지 말고 세금부터 내야 돼. 이런 개념의 물적납세금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런 존재만 있다 정도는 아시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관련 사례가 있죠, 여러분. 자, 납세 의무자 1번 미등록 등의 납세 의무. 이거 한번 봤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사업자 등록 안 해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공급하고 있으면 부가세 과세한다. 얘기죠, 여러분? 네, 그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그리고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해당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 제공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네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네가 부가세를 안 걷어도 너는 부가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새로운 거래들이 막 나타나요.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나타나. 그리고 지들은 돈을 받았어. 그리고 유튜브 용역을 계속 공급한 거지. 관련된 재화나. 그렇게 되면은 나는 돈은 받았는데 그것도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부가세 내야 돼요. 이 사람도 우기겠죠. 나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그럼 법은 뭐라고 만드는 거야? 네가 사업자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 행위를. 그러니까 과세시키는 거야. 과세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자,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들은 없죠.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저녁이나 주말에 부업으로 막 온라인으로 뭐 파시고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명의로. 그죠? 근데 사업자 등록 안 내놓고 옥션이라는 데 잠깐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서 파는 것도 부가세 내야 될까요? 당연히 내죠. 그렇지. 요즘에는요, 국세청이 여러분, 그렇게 그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사이트들 있죠? 거기에부터 그 판매 내역을 다 받아요. 요즘에는 다 받아. 그래, 정기적으로 받아서 누가 몇 번 했다, 누가 몇 번 했다, 이 거래가 다 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통지를 다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바로 안 시켜. 한 1, 2년 있다가.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알까?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알아요. 네. 정말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주민번호 딱 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가 다 떠. 아이고 왜 저기 뭐 코로나 그 잡을 때 보면 여러분 카드 내역 다 치잖아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같은 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세무조사 할 때 그렇게 똑같이 해. 세무조사 할 때 저는 이제 어디서 이걸 봤냐면 여러분 혹시 회사에 연구소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연구원들은 연구 인력값을 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급여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순수한 연구 활동만 해야죠. 걔네 그 사람들 어디 출장 갔다, 어디 뭐 관리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연구 인력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보니까 뭐냐면 그 사람 주민번호를 쳐서 그 사람들이 평일에 카드 쓴 내역을 쭉 찾더라고. 어디서 쓰고 있는지. 하나가 걸렸는데 뭐 대기업 어디 근처에 가서 카드를 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담당이 묻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연구원인데 왜 한 달 동안에 그 근처에서 카드 쓴 내역이 나오냐. 낮에 그것도. 얘 여기서 연구하는 사람 아니야? 얘기죠. 그러면서 얘는 연구원이 아닌 것 같다. 부인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몰랐으니까. 그래서 담당한테 물어봤죠. 담당 재무팀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뭐냐? 그랬더니 맞다고. 파견 보냈다고. 근데 파견 보냈는데 거기서 그 근처에서 이제 쓴 거야. 낮에 커피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내용을 다 밝혀내가지고 얘는 아니야. 다 부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번호만 안 넣었을 뿐이지. 뭐 해외에 나가서 쓰는 거 뭐 그런 건 다 기본이고요. 다. 뭐 카드 쓰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기 뭐야. 뭐 어디 음식에 몇 프로, 뭐 내가 뭐 영화 보는데 얼마, 책 사는데 얼마, 어디 놀러 가는데 얼마 이거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다 알려주잖아요. 그거 나한테만 알려주겠어, 걔네들이? 그지? 다 통보하는 거죠. 구세청에 다 통보를 해줘가지고 구세청에 더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걸 다 밝혀내니까 사람들 이동 통로 뭐 보고 CCTV 뭐 하지만 CCTV뿐만 아니라 돈 쓰는 것들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찾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주민번호 하나 딱 쳐면 다 나와. 그냥 어디서 뭐 했다 쭉 이게. 예.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환자 찾을 때는 좋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그게 일반인들 찾을 때는 그게 엄청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해커들이 딴 데 말고 국세청도 가끔씩 해킹 좀 해서 지워줬으면 좋겠어. 한 5년치 이렇게 쭉 한번 지워주고.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이거 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옛날에는 종이로 모든 걸 관리했어요. 그게 불과 한 10년 정도 됐나? 그러니까 체납한 사실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 실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싸울 때 지들은 완벽한 것 같잖아. 뒤에 캐봐 똑같아. 그렇지? 뭐 그런 얘기가 많죠. 근데 그런 사실이 종이로 했으니까 5년 지나면은 그 흔적이 안 남았어.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만 그렇죠. 한두 번 실수한 사람까지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흔적이 다 전산으로 남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은 글씨가 되는 거지.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래서 범법자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알아야 돼.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가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자 이름 빌려주지 말라고 하잖아. 명의 빌려주지 마십시오. 당신도 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건 나는 명의를 단순히 빌려준 거예요. 그럼 네가 그럼 네 승인을 빌려줬으니까 너는 서로 통정한 거네. 허위를 같이 불고 들어가는 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일하다 보면은 명의자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누구한테 때려야 된다? 사실상의 귀속자한테 때려야 된다 이거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있는 사람한테 때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A가 실제로 사업을 했는데도 B 명의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발견했어. 야, 너 보니까 너 얘 이름 빌려써서 사업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세금을 A한테 때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 부가세 신고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부가세 신고한 거를 만약 취소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A도 또 B도 같이 문제되고 공제 못 받으니까 A는 A대로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는 내버려 둬요. 이미 신고한 건. 대신 어느 걸 때리냐면 소득세 같은 걸 때리는 거야. 실제 소득이 누구한테 귀속됐느냐. 이걸 메인으로 잡아요. 그래서 자, 한번 잠깐만 볼게요.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납세 의무자는 누가 한다고 여러분? 그렇죠? 사실상의 귀속자가 납세 의무자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매입세 공제 받은 거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럼 다 인정을 해주고 대신 가산세는 때리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밑에 적어놨고 한 장만 잠깐 넘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60페이지 보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처리인데 이게 은근히 이제 좀 까다로워서 짤막하게만 거기 볼게요, 여러분. 1번 동그라미 보세요. 명의를 빌려준 위장 명의자.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냐? 경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경정과 결정의 차이는 아세요?